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팀장이 당신에게 진짜 원하는 것 39가지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분은 임희걸님이시고 DB그룹 생명보험사에서 인사전략, 교육전략 수립 전문가로 일했다. 20년 넘게 인사와 교육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교육팀장을 거쳐 영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동료 간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10년 동안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면서 직접 모임을 운영했다. 수백 번 이상 강연과 세미나에 참석했고 직장인 스터디 모임에서 리더십과 인사 전략을 공부했다. 다양한 직장인 커뮤니티를 직접 체험하며 직장인의 학습과 성장 노하우를 탐구했다. 카카오 브런치의 직장인의 성장과 관련한 글을 쓰며 첫 책, 나를 위해 출근합니다.를 출간했다. 함께 일하며 성장하고 일에서 프로가 되는 방법 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다. 일터에서 하는 공부는 지식을 외우고 답을 찾는 과정과 다르다. 진짜 성장하고 싶다면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성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 프롤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입사는 새로운 시작이다. 최종 합격을 통보받기 전에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 라며 자신에 차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고민이 더 커졌다는 팀원을 많이 본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나 역시 그랬다. 선배나 동료들은 자비가 없어 보인다. 어떻게 일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독촉한다. 간신히 오늘 일을 마무리하면 잘못했다고 면박을 준다. 바로 위 선배에게 물어볼까 싶어 살피면 모니터에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어 말 한 번 걸기 어렵다. 어찌어찌 1, 2년을 버텨보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일에 쫓기면서 간신히 방어하는 정도로 일하는 보람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괴감이 자주 찾아온다. 팀원의 이런 고민이 안타깝다. 조금만 더 멀리 넓게 보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눈앞에 닥친 일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힘들어하기만 할 뿐 매사 소극적이다. 성과를 높이려면 협업이 중요한데 온통 자기 일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다. 사실 그들이 찾는 훌륭한 멘토는 현실에 없다. 해본 적 없는 과제를 맡아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길을 찾아갈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다양한 문제를 몸소 겪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업무 체계나 매뉴얼이 명확한 회사는 이런 어려움이 적고 시행착오도 덜할까 싶어 이직도 고민한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해본 이들은 헛웃음을 짓는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아니고의 차이는 분명 있어도 일하는 요령은 이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뉴얼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일 잘한다는 것의 의미.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거의 자신을 위한 일들만 했다. 공부, 운동, 여행, 친구 사귀기 등. 그런데 조직의 일원이 되어 일하면서 항상 고객의 존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즉, 다른 누군가를 위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 외에 또 상사, 동료, 협력업체와 같은 내부 고객도 모두 우리의 고객이다. 성과 창출이란 이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타인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쉽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충분한데 고객은 만족하지 않은 상황이 자주 생긴다. 인정받으려면 꾸준히 실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 경험을 쌓아야 한다. 반복해서 성과를 내면서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신뢰를 상대방에게 심어주어야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된다. 벽을 넘는 방법. 팀원 시절 나는 좀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되나? 서툰 건 당연한데 꼭 그렇게 지적하고 화내야 하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면 이토록 힘들게 하진 않을 텐데. 팀장은 물론 가까운 선배들이 일 요령을 알려주지 않아서 서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자기 일에 치여 미처 누군가를 살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듯 내가 먼저 다가가 물어볼 때 그들은 자기가 터득한 일 요령을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배의 대답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요즘 팀원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게 된다. 한 팀원을 붙들고 일일이 이때는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 역시 업무와 성과에 쫓기는 데다가 팀장과 이런 대화를 반기는 팀원은 그리 많지 않다. 팀장과 팀원 사이에는 벽이 있다. 시간과 경험과 업무 능력의 벽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 벽이 소통 단절에 막히면 팀 운영과 성과는 물론 회사 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워진다. 팀장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팀원이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팀장은 무엇을 알려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은 팀장과 팀원 사이의 벽을 허무는 첫 걸음이자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배우려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르치려 하는 곳은 학교밖에 없다. 학교를 벗어나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은 배우려는 열정도 강하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회사라는 조직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길 바란다. 그 시작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꼭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 보고서, 2장 소통 관계, 3장 일머리 개념, 4장 태도 마음가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 보고서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팀장님들은 매우 바쁘신 분들이라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보고하기. 몇 시간 분량의 이야기를 1분 30초 안에 담아내야 하는 장르가 있다. 바로 영화 예고편이다. 상영 시간이 2시간 전후인 영화를 짧게 보여주면서 관객의 흥미를 끌어내야 한다. 1분 30초 중에서도 초반 30초 안에. 보고서는 한 편의 영화다. 보고서의 구성은 영화 예고편에 해당한다. 예고편만 보고도 영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팔리는 영화, 끌리는 보고서가 된다. 리더가 선호하는 보고법. 첫째, 보고는 마케팅이다. 초반 30초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 둘째, 리더는 바쁘고 산만하다. 보고받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 짧은 시간에 고객을 설득하지 못하는 영화는 실패한다.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읽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보고서는 사용 가치를 잃는다. 몇 날 며칠 야근하며 만든 보고서인데 팀장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면? 만일 당신이 한창 보고하고 있는데 팀장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말한다면 그날 보고는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뜻이다. 보고는 마케팅과 같다. 보고를 잘 하려면 핵심부터 얘기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론이다.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 두 가식이다. 영화 예고편은 결말까지 보여주지 않지만 핵심 내용을 보여주면서 관객의 관심을 한순간에 끌어낸다.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가 지구를 점령하려는 악의 화신과 싸우는 내용이다.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시가지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담고 있으니 감탄하게 될 거야. 주인공이 친한 동료에게 배신당하는 반전도 있지. 어때? 어떻게 보고해야 보고서를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까? 어떻게 하면 내 의지를 관철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팀장이 내 의견대로 바로 의사결정을 할까? 관객이 영화 예고편을 보고 예매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는 불과 2에서 3분도 걸리지 않는다. 팀장 역시 당신의 보고서나 기획서를 보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실행할지 더 보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몇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시선을 확 끄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상호 소통이 중요한 시대. 첫 번째, 고객이 듣고 싶은 핵심부터 말한다. 두 번째, 어필하고 싶은 내용은 보고 중간에 한다. 사적인 대화는 상대를 억지로 배려하지 않아도 되고 말하는 사람이 두서없이 말해도 서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아주 친한 사이라면 대충 말해도 적당히 알아듣곤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화, 즉 공적 소통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대화 후에 반드시 결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 소통한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모른 채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끌면 피곤해한다. 주니어 팀원은 사적 소통에 익숙한 세대다. 특히 온라인에 강하다. 온라인에서 좋아요 숫자를 보면서 자신의 소통 능력을 자신한다. 그래서 공적 대화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상대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 일의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갑갑한지를 호소한다. 하지만 소통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과거 조직 내 소통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다. 그리고 수많은 보고서와 자료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사를 위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보고하는 팀원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소통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평적인 소통을 강조하면서 팀장을 위한 보고와 마찬가지로 팀원의 입장을 표현하는 소통도 중요해졌다. 이제는 팀장과 팀원 모두 서로의 고객이다. 서로를 배려한 소통 방법이 필요하다. 팀원은 두 가지 보고로 팀장의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어야 한다. 팀장은 팀원이 업무 과정에서 생기는 필요사항이나 어려움 등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상호 소통이 되려면 소통의 기본이 되는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는 온전히 고객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고객은 일의 목적, 그 일의 결과, 일의 혜택을 알고 싶어 한다. 사적 대화에서는 안부도 묻고 날씨 얘기도 하고 근황도 물어보며 워밍업으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공적 대화에서는 다 생략하고 핵심부터 먼저 다뤄야 한다. 그 다음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루는 편이 좋다. 결론은 맨 앞에 배치하고 팀원 관점에서 어필하고 싶은 사항은 보고 중간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서로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한 보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고 전에 적절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면 좋다. 핵심부터 이야기하는 요령. 첫 번째, 보고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두 번째, why? 이걸 왜 해야 하는데? 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 세 번째, 핵심 먼저 제안하는 프랩 글쓰기. 보고 시나리오를 짤 때는 목적을 먼저 떠올린다.
보고하는 이의 입장보다는 보고받는 사람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의 목적을 제시한다. 듣는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목적은 대개 어떤 이익이 있는지이다. 상사가 보고를 원하는 것은 결국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팀장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why? 이걸 왜 해야 하는데?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팀장을 설득할 수 있다. 기획안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걸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주면 된다.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편이 더 유용하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보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기 원한다. 하지만 수치화한 이득, 가시화한 이득을 보여주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제시하자. 왜 갑자기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면 우리의 공헌 활동을 보여주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MZ세대를 잠재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음을 먼저 설명한다.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제일 위에 오도록 기획안을 작성한다. 보고할 때도 이 Y를 먼저 언급한다. 지금 꼭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에 요즘 대세입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라고 대답하면 실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다. 물론 경쟁사들이 모두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니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트렌드를 따라야 한다. 제한 동기가 그렇다 해도 어떤 이득이 생길지 반드시 구상하여 제안해야 한다. 트렌드라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라면 남들이 실패할 때 우리도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철저히 이득과 손실을 따져 명확한 실행 이유가 보일 때 시도해야 한다. 핵심 메시지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를 풀어내는 전체적인 보고 시나리오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프렛 기법을 사용하면 좋다. 프렛 말하기 기법은 핵심부터 전달하는 방법이다. 서술형 글에도 사용하지만 보고서 작성 기법으로도 쓴다. 초반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여 이목을 끌고 다시 맨 마지막에 핵심 메시지를 반복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렛 말하기 기법이랑 네 가지 이제 약자인데요. 포인트, 리전, example, 포인트 이렇게 해서 프랩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핵심 메시지, 주제문, 리전, 논리적 이유, example, advance, 사례 제시, 포인트, 핵심 메시지. 프랩 활용 보고 메시지 준비 사례. 영업 지원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진행 현황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현재 70% 공정 진행률을 보여 계획 대비 조금 늦었지만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리즌.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추가 작업 소요가 생겨서 1주 정도 전체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대신 데이터 이관을 미리 준비하여 1에서 2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전체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mple. 이전 유사한 고객관리 시스템도 핵심 모듈 개발에 인력과 시간을 더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포인트 반복. 이번 프로젝트의 70% 공정 진행률은 계획과 크게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핵심 모듈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므로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유튜브의 쇼츠 등 숏폼 동영상은 30초 정도 길이로 제작된다. 길어야 1분을 넘지 않는다. 이런 시대에는 길고 장황한 보고보다 핵심이 담긴 짧은 보고가 먹힌다. 전달해야 할 정보가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다. 초반 30초의 보고의 핵심을 담고 일단 주의를 끈 후에 본론을 얘기하자. 예고편에 끌려 극장에 앉는 관객처럼 팀장이 핵심 메시지에 끌려 긴 보고를 듣도록 만들자.
완성도보다 타이밍. 부사장에게 회사 인력구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받았다. 인력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작업이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되도록 풍부한 데이터와 상세한 분석으로 훌륭한 보고서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완성도를 높이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크게 상관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틀 늦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완성도 100%인 보고서라 해도 마감 시한을 넘기면 70점 이상 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일정을 준수한 보고서는 100점입니다. 부사장은 사장의 지방 출장 전에 보고를 마칠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마감 시한을 이틀 넘겼고 부사장은 적절한 보고 타이밍을 놓쳤다. 시간이 흘러 인력구조 보고는 새로 생긴 이슈에 묻혀버렸다. 타이밍을 놓쳐서 일 자체가 소용없게 되었다. 타이밍이 더 중요한 이유. 첫 번째, 타이밍을 놓친 보고는 의미가 없다. 두 번째, 자기중심 사고와 완벽주의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다. 보고는 왜 타이밍이 중요할까? 보고 시기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사람들은 보통 보고의 완성도만 신경 쓴다. 보고서 잘 작성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상사도 사람이다. 당일 컨디션과 분위기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타이밍이 내용보다 훨씬 중요할 때도 많다. 우리가 보고 타이밍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걱정과 불안 때문이다. 완벽한 보고서를 쓰고 싶은 욕심부터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까지.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시작할 타이밍을 놓친다. 일하는 중간중간 불필요한 걱정으로 속도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 둘째,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팀장이 아닌 내 스케줄만 생각하고 일정을 잡는다. 이러면 적절한 보고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물론 다른 일도 많고 바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적절한 보고 시간을 염두에 두고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셋째, 완벽하게 일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정호 차장 완벽주의자였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 철저한 보고서를 위해 늘 추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보고 내용은 누구보다 훌륭했지만 상사는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은 정호 차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예술작품이 아니다. 100%에 가까운 완성도는 욕심일 뿐이다. 마감 시한을 활용하자. 첫째, 진짜 마감을 물어보고 나만의 마감일을 정한다. 둘째, 마감 시한을 활용해 몰입한다. 보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진짜 마감을 확인하면 좋다. 부사장님, 보고는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부사장님께만 보고 드리면 되나요? 라고 묻는 방법이다. 상사가 더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면 마감 시한을 하루 이틀 당겨 잡아야 한다. 부사장에게 보고하면 열의 9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할 내용이 생긴다. 수정까지 고려해 최종 보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 수정 보완이 아니더라도 지시받은 기일 이전에 나만의 마감 시한을 정하면 좋다. 마감이 임박하면 부담감이 커진다. 부담감 때문에 마감 직전에는 실수가 잦아진다. 실수를 막기 위해 지시받은 마감일 하루 이틀 전까지는 나만의 마감 시한을 정하자. 그러면 심리적 부담은 줄고 마감으로 인한 몰입 효과가 생긴다. 마감 시한은 우리가 고도의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쉽게 한다. 마감에 쫓겨 쓴 덕분에 베스트셀러를 만든 작가가 많다. 기한을 정해놓으면 어떻게든 결과를 내기 위해 몰입하게 된다. 몰입은 평소의 한계를 넘어 탁월한 결과를 얻도록 도와준다. 일을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사람은 마감 시한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보고 타이밍 잡는 법. 첫째, 상사의 컨디션과 스케줄을 고려해서 보고 타이밍을 잡는다. 지나치게 이른 보고 역시 적절하지 않다.
체력이 정신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심리학 연구팀에서 시간대별 판사의 가석방 심리 결과를 추적해 보았다. 오전에는 가석방 승인 비율이 높았지만 오후 늦은 시간으로 갈수록 기각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의지력이 뛰어난 아침 시간에는 긍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오후로 갈수록 보수적으로 결정했다. 하루 중 언제 보고하는 것이 좋을까? 오전 일찍 보고하는 것이 제일 좋다. 오전에 보고할 수 없다면 오후가 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보고하면 좋다. 점심시간 직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한두 시 사이는 적절하지 않다. 금요일 퇴근 전도 보고 타이밍으로는 좋지 않다.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 분위기도 중요하다. 상사가 더 윗사람에게 질책받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긴 직후에는 보고를 피해야 한다. 이거는 누구나 경험을 받고 아는 사실이죠. 이슈가 터지기 전에 빠르게 보고해야 할 사항도 있다. 경쟁자의 신상품 출시 동향이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등은 무조건 속도가 생명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보고하면 좋을까? 빨리 보고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의도로 일찌감치 보고한 적이 있다. 팀장은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하며 끝까지 듣지 않고 결정을 미루었다. 팀장에게 불안감이 큰 이슈는 실무자가 충분히 고민해서 폭넓은 대안까지 찾아주길 희망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빠른 게 정답이 아니다. 중간에 보고하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요소를 상의하며 시간을 갖고 더 나은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일에 매듭을 짓는 건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한 후에 보고하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에서 완벽한 준비가 되는 때는 오지 않는다. 충분한 때를 기다리면 늦는다. 어떻게든 매듭을 짓는 것이 먼저다. 늦게 내린 올바른 결정보다 빨리 내린 틀린 결정이 나을 때가 많다. 세 번째, 묻기 전에 먼저 보고하기. 요것도 제 경험상 굉장히 유리한 전략입니다. 상사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하면 상사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보고서의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지죠. 광희 대리는 새로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했다. 그때까지 팀장은 리더십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시급한 일 처리 때문에 바쁘다 보니 회사의 장래를 위해 리더 계층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일단 생각을 깨우치게 만들자 팀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팀장급 리더 양성 교육이 부족하긴 했어요. 임직원 교육 체계에 뭔가 빠진 것 같다 했더니 리더 양성이었네요. 그렇게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은 팀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동료들은 실무자가 고생해서 팀장 좋은 일만 시켰다고 말했지만 광희 대리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바라볼 때마다 뭔가 뿌듯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먼저 보고하는 보고서는 150점. 첫째, 알아서 명쾌한 방향을 제시하는 팀장은 흔치 않다. 두 번째, 먼저 문제를 제기해 팀장이 생각하게 하는 편이 낫다. 셋째, 상사의 허를 찌르는 보고서는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팀장이 명확하게 일의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팀원이 있다. 사실 그렇게 훌륭한 상사를 만났다면 직장생활에서 큰 복을 얻은 셈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사는 쉽게 찾기 힘들다. 그렇더라고요. 잘 없더라고요. 팀장은 대부분 팀원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팀장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팀원은 시험해 보려는 팀장이다. 대략의 방향은 알고 있지만 팀원이 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 입을 다문다. 고약해요. 둘째, 구상력이 부족한 팀장이다. 먼저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일단 논의를 시작해야 점차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
뭐 이거야 뭐 팀장이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는 의견으로 의견 조율로 먼저 시작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능력이 없는 팀장이다. 팀원에게 과제를 떠넘기는 유형이다. 제일 안 좋은 유형이죠. 팀장이 바로 방향과 답을 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팀장 역시 해답을 찾아가는 존재다. 멋진 팀원이라면 먼저 이슈를 던져 팀장이 생각하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팀장이 판단하게 유도한다. 팀장은 먼저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약하지만 대신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일단 팀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면서 발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 상사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 독심술가가 될 필요는 없다. 호감 가는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 밤새 고민해봐야 그 마음속은 알기 힘들다. 팀장의 머릿속을 읽으려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조언하고 싶다. 물론 중간 보고를 통해 팀장과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소통 과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최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먼저 들이대는 건 팀원이 나서는 편이 서로 편하다. 상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제안은 쉽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실무자가 진심을 담아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므로 완성도도 높은 편이다. 팀장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도 팀원을 이길 방도가 없다. 이미 다양한 측면을 고민한 후 내놓은 제안이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열망을 담아 제안서를 작성하면 보는 사람은 그 열정에 설득되기 마련이다. 이 내용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팀원은 선제보고를 꺼릴까? 첫 번째,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유형. 두 번째, 바쁘하는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실행력이 중요하지 보고는 적을수록 좋다는 세 번째 유형. 그런데 먼저 나서서 제안하고 보고하는 팀원은 극소수다. 왜 팀원들은 선제보고를 피하는 걸까? 대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형 1. 은 아쉬운 사람이 먼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궁금하면 팀장이 언제까지 어떻게 보고해달라고 지정하면 될 것 아닌가? 팀원이 먼저 나서서 보고하길 기다리다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꼴이다. 물론 팀장은 팀원을 불러 물어보거나 보고서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그렇게 지시받은 후 시작한 보고서는 내용이 좋을 리 없다. 작성자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보고서를 쓸 때 태도가 보고서의 질을 결정한다. 하지만 먼저 들어오는 보고서는 참신하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의견이 살아있다. 지시받고 만든 보고서에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긴다. 그나마 중요한 내용이 빠지기 일수다. 숨기려 해도 열정의 차이가 그래 드러난다. 두 번째 유형. 당장 맡은 업무가 바빠서 보고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한다. 아무런 보고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아달라고 생각한다. 당장 눈앞 일에만 시선이 쏠려 있어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 팀장은 보고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지만 덮고 있다고 생각한다. 팀장과 소통하지 않은 시간이 길수록 신뢰도는 떨어지는 중이다. 또한 당장 나무 베기에 바빠 나무 자르는 도구 개선할 시간은 없다는 생각은 무책임하다. 낡고 무뎌진 도끼로 나무를 내리치고 있을 때 경쟁사는 전기톱을 준비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 시간이 급함으로 일단 선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신상품 프로모션을 전개해야 하는데 신중한 팀장의 결정을 기다리려면 타이밍이 걱정된다. 결정 권한에서 크게 문제 없으면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몰아서 보고하겠다고 생각한다. 선조치 실행은 팀원이 리스크를 끌어안는 행위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팀장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실행을 중시하는 타입은 보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
보고는 팀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장치다. 보고하면 팀장 책임이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팀원 책임이 된다. 먼저 보고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보고하지 않으려 하는 전략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결국은 선택사항이다. 팀장을 우군으로 만들고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전략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일단 위험이 크더라도 내 일만 쳐내는 데 집중할 것인가. 자발적으로 쓰는 보고서가 재밌다. 그쵸. 누가 시켜서 하는 것들은 상사뿐만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도 누가 시켜서 하면은 별로 하기 싫잖아요. 첫 번째,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재미가 없다. 맞습니다. 두 번째, 조금이라도 의욕이 생기려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창 시절 우리는 모두 신기한 경험을 했다. 공부하긴 해야 하는데 시작하기가 참 어렵다. 간신히 공부할 이유를 떠올리고 의욕이 생겨서 책상에 앉으려 한다. 딱 이 순간에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여태까지 뭐 하는 거니?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그 순간 모든 의욕은 사라지고 반발심만 남는다. 여기 부분. 근데 전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잔소리는 듣진 않아서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다. 이미 하려고 마음먹은 일이라도 누가 시키면 그때부터는 하기 싫어진다. 보고서 작성과 보고도 마찬가지다. 시켜서 하면 흥미가 반감된다. 그때부터 의무감만 남는다. 회사원은 매사 의욕이 넘쳐 열정을 불태우지 않는다. 일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실행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의욕이 꺾이고 흥미를 잃는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며 일하려면 먼저 제안하는 편이 낫다. 혼자 보고서를 쓰면서 팀장과 동료들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는 상상에 가슴이 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장을 많이 하죠. 내가 먼저 회사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뿌듯하다. 이 건으로 크게 성과가 나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지? 하며 슬쩍 미소 짓는다. 혼자 기분에 취해 버리는 지나친 망상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즐겁다.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고 채택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진짜 실질적인 이익이 났을 때 그때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음 타이틀은 모두가 꺼리는 중간보고 잘하기. 중간보고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몇 개월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담당한 적이 있다. 성미가 급한 팀장은 초반부터 프로젝트를 진행률을 점검하며 사사건건 개입했다. 담당자인 나는 서두르다 일의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아 고민이 많았다. 프로젝트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상사는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했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더니 선배 현창 과장이 나를 불렀다. 초반 경쟁사 조소가 끝나면 빠르게 중간 보고를 하는 게 어때? 윗사람들은 오래 걸리는 큰 일일수록 중간에 보고하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면 참 좋죠. 나는 현창 과장의 조언대로 2에서 3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어 중간에 보고했다. 팀장은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그 뒤로 상당 기간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이게 중간 보고를 함으로써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외에도 중간 보고가 중요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팀장은 왜 중간 보고를 원할까?
첫째, 팀장은 항상 불안하다. 팀의 일이 모두 통제 범위에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 팀장도 임원에게 중간 보고를 하려면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한다. 팀장과 팀원의 차이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만큼이나 거리가 멀다. 서로의 생각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 중 하나가 중간 보고다. 팀장은 중간 보고를 잘하는 사람을 신뢰한다. 중간 보고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진행 상황 정도만 간략히 보고하는 것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쉬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팀원이 답답하다. 팀원은 중간 보고를 끔찍히 싫어한다. 어차피 팀장과는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이니까 조금이라도 얼굴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 게다가 중간 보고로 시간 낭비를 하느니 그 시간에 일을 빨리 끝내버리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닌가? 팀장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일에서 생기는 무수한 문제에 부딪혔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웠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책임 소재를 묻게 되었다. 협업해야 하는 일인데 부서 간 견해 차이로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고 나면 누구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진다. 더욱이 결과에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 팀장들은 매사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어떻게든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여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싶어 한다. 팀원의 중간 보고를 받으면 팀장이 일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 불안을 덜 수 있다. 팀장도 팀의 주요 업무를 임원에게 보고한다. 팀원에게 중간에 보고받아 팀 전체 업무 현황을 잘 파악해서 보고하면 관리에 뛰어난 팀장으로 평가받는다. 임원이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무능력한 팀장으로 낙인 찍히기 쉽다. 반면에 팀원은 또 중간 보고를 꺼릴 수 있죠. 여러 이유에서. 첫 번째, 팀장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어 일을 망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완성되지 않은 것은 팀장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한다. 팀원은 왜 중간에 보고하지 않으려 할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우선은 팀장이 업무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끼어든다고 생각한다. 지연 대리는 새로운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다른 부서에서 온 팀장은 교육 운영 업무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곤 했는데 지시를 따랐다가 오히려 일이 틀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후 지연 대리는 되도록 중간 보고는 생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쵸.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 팀원도 있다. 중간 보고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부족한 팀장은 배가 산으로 가게 만든다. 재현 주임은 영업 지원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일정 단축을 위해 비핵심 파트의 구축을 외주사에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외주가 핵심이 아니었지만 팀장은 꼭 외주로 보내야 하냐?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안 되느냐?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며 트집 잡았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팀원은 중간에 보고하지 않으려 한다. 나름의 트라우마죠. 이것도 일종의.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셈이다. 중간 보고는 팀원에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저도 이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도 앞으로 나옵니다. 중간 보고 잘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중간 보고의 장점. 첫 번째, 원하는 지원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일 잘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사전에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공감합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완결한 후에 보고를 하면 그때 의견 차이를 좁히려면은
보고서를 뭐 거의 갈아엎어야 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스러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간 보고를 하면 사전에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간 보고를 잘하면 넉넉한 예산이나 납기를 지원받는다. 팀장으로서는 불안 요소가 해소되었으니 그가 하는 일을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넉넉히 지원해주게 된다. 납기가 촉박한 일을 맡았다고 해보자. 처음부터 이 건은 도저히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이는 팀장이 많지 않다. 회사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고 모든 일에 시간을 충분히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보고하면서 추가로 시간 확보가 된다면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 본다. 일이 시작되었으니 팀장 입장에서도 첫 발은 뗀 셈이고 중간 보고를 통해 현황을 세세히 들어보니 납기가 부족하다는 말이 이해된다. 조직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보고하면 추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팀장은 어떻게 팀원을 평가할까? 평가 포인트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를 기억해 두었다가 이 정보가 쌓이면 전체적인 인물평을 엮는다. 평가 포인트란 주로 보고,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이다. 특히 보고는 팀장이 팀원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근거다. 중간 보고로 기회를 늘리는 사람은 좁게 평가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다. 중간 보고는 소통 오류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준다. 일이 다 끝난 후에 팀장과 팀원 사이의 견해 차이가 크면 이것만큼 난감할 데가 없다.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크게 수정해야 하거나 기껏 일해놓고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 중간 보고는 같은 일을 두세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중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두 번째, 걱정되는 부분은 따로 준비해서 보고한다. 세 번째, 전문적인 사안은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중간 보고를 거창하게 생각하면 선뜻 보고하기 꺼려진다. 중간 보고는 최소한의 정보 한두 페이지면 족하다. 어차피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므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라면 어떤 방식도 좋다. 보고서가 아니라 메일이나 메모로 주요 사항을 기록한 내용이라도 충분하다. 만약 팀장의 개입으로 일이 틀어질 것이 걱정된다면 이 부분은 빼고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팀장이라면 예산은 별도 산정 중이라고 쓰고 나머지 사항만 보고하여 확인받는다. 예산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팀장의 지적에 대비할 준비가 다 끝난 후 보고해도 충분하다. 업무를 잘 모르면서 의견을 보태는 팀장의 고민이라면 외부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법무팀에서 이 정도 계약 내용이라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팀장은 오케이라고 말한다. 이런 요령들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타이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드뉴스 신속하게 보고하기. 나는 채용 담당자로 일하면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 면접 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합격자가 명단에 포함되었고 그대로 결제가 끝나버렸다. 접수번호로 데이터를 선별해야 하는데 이름을 사용한 탓이었다. 이름이 같은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서로 바뀐 사실을 금요일 저녁 야근을 하다 발견했다. 주말 내내 온갖 상념에 빠져들었다. 사직서를 쓰고 다른 회사를 찾아볼까? 슬프네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당분간 회사를 줄까? 아이고. 임원실에 숨어들어 결제문서에서 합격자 명단을 슬쩍 바꿔놓을까 등등. 결국 나는 최대한 빨리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팀장과 임원이 나서서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실수를 무드려 부정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왜 나쁜 소식 먼저 보고해야 할까? 첫째, 나쁜 일에는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둘째, 담당자 선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은 팀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나 회사 내에서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난데, 만약 이게 협력사 아니면 특히나 고객사와 연결된 문제라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은 무조건 빨리 보고를 해서 수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한다. 실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지만 그래도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일에 문제가 생겼거나 실수를 발견했다면 되도록 빨리 보고하자. 그래야 상사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팀장 선에서 조치가 가능한 일이라면 즉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면 되고, 그보다 큰 문제라면 더 윗선에 보고하여 조치한다. 어느 쪽이든 빠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식은 빨리 보고하지만 나쁜 소식은 알리는 시간을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 하지만 정확히 그 반대로 해야 한다. 배드뉴스는 최대한 빨리 알려 함께 수습하자. 좋은 소식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알려도 무방하다. 왜 나쁜 소식은 보고하기 힘들어할까? 첫 번째, 당장 핀잔 듣기 싫다. 어떻게든 뒤로 미루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다. 누구나 그렇죠. 두 번째,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알리려고 한다.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보고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든다. 만일 앞의 상황에서 내가 보고를 미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회사에 지원한 지원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회사의 채용 절차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을 것이다. 그 일이 기사화되고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았을지도 모른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핀잔 듣기 싫다, 혼나기 싫다라는 두려운 감정이 먼저 생긴다. 사고를 덮고 일단 뒤로 미루려는 심리가 강해진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현실에서 도피한다. 혼자 수습하려고 하려다 일을 더 그르치기도 한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제대로 수습할 리 없다. 경험이나 권한이 부족한 주니어 팀원은 문제 해결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당장 들키지 않을 뿐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일단 보고하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책임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배드뉴스를 빨리 보고하면 팀장에게 신뢰받는 계기가 된다. 사고에 적절히 대처를 하면 이를 계기로 상사에게 정직하고 현명한 실무자로 인식될 수 있다. 사고에 잘못 대응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다. 남 탓, 환경 탓만 한다. 채용 웹사이트가 부실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용 업무 마감을 촉박하게 정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해봤자 소용없다. 두 번째는 문제 자체만 보고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도 좋지 않다. 입사 지원 페이지에 오류가 있었네요. 어쩌죠? 자신은 아무 잘못과 권한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배째라는 식이죠. 자기는 아무 관련 없는 듯 말하는 유체 이탈 화법을 자주 사용하면 무책임한 사람으로 각인된다. 배드뉴스 보고하는 좋은 방법. 첫 번째, 문제의 현상, 원인, 해결 방법을 잘 정리해서 보고한다. 이후 대응 과정은 더 자주 보고해야 신뢰가 쌓인다. 문제가 발생하면 덮으려 하지 말고 빨리 보고한다. 문제가 더 나빠질 것 같은 불안은 일단 접어두자. 오히려 적절한 반성과 개선 노력이 뒤따른다면 실수가 있더라도 수습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신뢰의 밑바탕이 된다. 물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팀장도 사람이다.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고 나지 않게 미리 좀 잘하지 하는 핀잔이다. 팀장도 본부장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해야 하고 질책받을 수 있으니 마음이 무거운 건 당연하다. 팀장의 질책이 쏟아질 때는 일단 기다리자. 격한 감정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최대한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차분하게 냉정을 유지하면서 다음에 3가지 보고 기법을 활용해보자.
나쁜 소식을 보고할 때는 문제의 정확한 현상,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다음 챕터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챕터가 없네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주니어 팀원 분들. 고객이 명확한 보고서 쓰기. 종업과장은 연달아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팀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종업과장은 새로운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는 중이었다. 평소처럼 기획안을 작성했는데 지난번에는 마음에 들어하던 팀장이 이번에는 형편없는 기획이라고 평했기 때문이다. 나는 혹시 보고의 고객이 변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권했다. 갑자기 상사의 방향성이 돌변한다는 것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이번 보고의 진짜 고객은 누구일까? 팀장인가? 그보다 위 상사인가? 위 팀장은 비슷한 기획안을 다르게 피드백할까? 첫째, 팀원은 비슷하게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팀장은 피드백이 매번 다르다. 두 번째, 팀원은 팀장의 변덕으로 생각하지만 보고서의 최종 고객이 달랐다. 저도 이것도 겪어본 경우입니다. 이사님까지만 보고하는 보고서랑 대표님까지 들어가는 보고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게끔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우리 팀장은 판단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게 좋다고 하고 저럴 때는 저게 좋다고 하니 똑같은 SNS 마케팅 프로모션인데 이번에는 예상 매출 증가분은 빼고 잠재 고객 확보 계획을 넣으라는 거예요. 잠재 고객이라는 게 그냥 프로모션 안내를 클릭한 사람들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잠재 고객 확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상무님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 아니야? 혹시 이번 기획안은 팀 수준에서 프로모션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무님께 보고하려는 것 아닐까? 아니 어차피 똑같은 프로모션 기획안인데요. 예산은 얼마고 기간은 언제까지고 외주업체는 어디와 할 거다. 내용이 비슷한데 팀장이 보는 기획안과 상무님이 보는 기획안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종업과장은 마지막에 읽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같은 기획이라도 얼마나 다르게 받아들일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기획안도 결국은 글이다. 글은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주제와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모든 글에는 타깃 고객이 있다. 첫 번째, 글쓰기 교실 첫 수업은 이 글을 읽는 고객이 누군지 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고객을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글쓰기가 편해진다. 한겨레 문화센터의 논리적 글쓰기 과정을 등록했을 때 첫 수업 내용은 내 이 글을 읽을 고객이 누군지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강사는 읽기 쉬운 글, 주제가 뚜렷한 글, 공감을 끌어내는 글은 모두 독자를 구체적으로 정의 내린 후 쓴 글이라고 했다. 전자제품 설명서를 보면 그 두께에 비해 내게 필요한 내용은 매우 적다. 고작 해야 내게 필요한 기능 설명은 3-4줄에 불과한데 12개국 언어로 같은 내용을 담다 보니 분량만 많아졌다. 거기다 기기를 켜는 단순한 방법부터 기능 오류에 대처하는 복잡한 방법까지 모두 담으려니 작은 책 한 권 두께가 되었다. 사정이 이러니 설명서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독자가 명확하지 않은 글은 전자제품 설명서가 되고 만다. 내가 알고 싶은 정보는 찾기 힘들고 내용만 너무 많아 읽을 엄두도 내지 않는다. 간혹 누가 봐도 상관없는 보고서를 만들겠다며 정보를 많이 담으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보고서는 결국 모두에게 외면당한다.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때일수록 고객을 명확히 하면 일이 쉬워진다. 보고서의 큰 틀을 짜보는 단계에서 막혔다는 말은 주제나 강조점, 우리 입장 등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산에 오를 때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셈이다. 이 보고서를 읽을 타깃을 정의하고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고민이 풀리기도 한다.
고객을 명확히 정의하면 기획안이 명쾌해진다. 첫째, 고객의 맞춤 보고는 마음을 움직인다. 두 번째, 최종 소비자를 물어보고 그의 관심사를 알아내도록 한다. 만일 보고서 타겟이 최상위 경영진이라면 구체적인 업무 진척 사항보다는 회사의 경영 전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 일의 전략 방향은 어떤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일 재무팀의 예산을 받으려고 쓰는 보고서라면 비용 대비 예상 투자 성과를 강조한다. 단순히 팀장에게 보고하는 거라면 구체적인 비용, 기간, 담당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최종 고객을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된다. 늘 작성하던 보고서도 때에 따라서는 더 상위 의사결정자에게 올라간다.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팀장의 태도가 평소와 다른 것 같으면 먼저 물어보자. 이번 기획안은 팀장님이 보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부사장님께 보고하실 건가요? 혹시 유관부서에도 제출해야 합니까? 글의 고객이 정해지면 이번에는 그의 관심사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자. 최근에 칭찬받은 다른 사람의 보고서, 리더가 했던 말 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의 관점에서 궁금해할 질문을 하나 정해본다. 그렇게 시작하면 틀림없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고서가 탄생한다. 이 부분까지 일단 책 소개는 해드릴 거고요. 이 내용들 말고도 너무나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니어 팀원분들, 꼭 주니어가 아니라도 아직까지도 보고서가 힘들다, 상사가 힘들다, 회사 생활이 힘들다,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원들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팀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의 팀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팀 관리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팀원, 팀장 가릴 거 없이 모두에게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